조용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적한 주택가에 홀로 사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이른 아침, 그녀의 보안 카메라가 그녀의 심장을 뒤흔드는 장면을 포착했다. 진돗개 한 마리가 차갑고 고요한 모습으로 그녀의 현관 앞에 멈춰 서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길 잃은 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진 사건들은 생존, 상실, 그리고 논리를 초월한 유대감의 이야기를 드러냈다. 이제 당신은 어떤 개들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제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온다. 새벽 5시 42분, 현관의 모션 센서가 보안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김소연, 37세, 은 아직 거실 소파에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다. 전날 밤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성남시 분당구의 아담한 2베드룸 주택에 혼자 살았다. 이곳은 늘 평온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동네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 무언가가 일어났다. 소연은 6시 30분쯤 잠에서 깨어 커피를 내리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의 보안 앱을 확인했는데 화면이 로드되자 그녀는 멈칫했다. 거대한 진돗개가 홀로 완벽히 정지한 채 현관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화면을 확대했다. 영상은 선명했다. 개의 털은 더럽고 엉켜 있었고 갈비뼈가 두꺼운 털 아래 희미하게 드러났다. 한쪽 귀는 이상하게 접혀 있었고 왼쪽 눈 아래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착하고 집중한 듯 보였으며 거의 의도적인 모습이었다. 소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가운을 걸친 뒤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녀가 문을 천천히 열자 개는 짖거나 으르렁대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깊고 거의 인간 같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녕.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가 도망칠지 다가올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꼬리는 낮게 내려가 있었고 현관의 나무 바닥을 살짝 스치며 움직였다. 소연은 개를 키운 적이 없었다. 동물을 좋아했지만 대학 시절 이후로는 애완동물을 키운 적이 없었다. 집에게 간식조차 없었다. 그래도 그의 모습에는 다급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맨발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밟으며 밖으로 나갔다. 진돗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듯 지쳐 보였지만 쓰러지지도 않았다. 어디서 온 거지? 그녀는 그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묻듯 말했다. 그때 그녀는 그의 발을 보았다. 발바닥은 거칠고 흙과 작은 상처로 덮여 있었다. 발톱은 너무 길었고 털에는 엉겅퀴와 마른 진흙 조각이 엉켜 있었다. 하지만 가장 슬픈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그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찾아 헤맨 듯 보였다. 소연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문을 열어둔 채로 두었다. 그는 바로 따라오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 바로 안쪽에 물그릇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거의 15분이 지나서야 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그리고 그는 문 안쪽에 쓰러지며 깊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마치 마침내 가야 할 곳에 도착한 듯 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다시 속삭였다. 도착했구나, 큰 녀석. 그는 눈을 감았고 숨소리가 느려졌다. 잠든 것은 아니었지만 안전하다고 느꼈다. 소연은 수건을 가져와 그의 옆에 깔고 다리 근처의 흙을 털어냈다. 아직 그를 만지지는 않았다. 그의 고요함은 그가 잠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문을 닫았다. 그는 이제 집 안에 있었다. 그녀는 이웃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게 아는 사람.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어. 엄청 고생한 것 같아.
2분 뒤 이웃이 답장했다. 잠깐, 저게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아닌데. 몇 년 전 실종된 개 포스터에서 본 것 같아요. 소연은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몇 년? 8년 정도, 아마 더 됐을 거야. 그녀는 다시 개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한쪽 눈을 떴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평범한 길고양이가 아니었다. 이 개에게는 역사, 이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꿀 과거가 있었다. 그날 소연은 출근하지 않았다. 집에 일이 생겼다고만 말하며 휴가를 냈다. 상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진돗개가 내 인생에 들어와 바닥에 쓰러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직 이름 없는 개는 집에 들어온 이후로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물을 조금 마셨고 그녀가 준 크래커는 거부했으며 그저 수건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누운 모습에는 무거움이 있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만 남기고 모든 것을 차단한 듯 했다. 소연은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맞은편에 앉았다. 그가 안전하다고 느끼길 바랐다. 그녀는 다시 흉터를 보았다. 왼쪽 눈 아래의 가느다란 흉터는 치유되었지만 깊었다. 왼쪽 귀에도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다. 고난의 흔적, 혹은 더 나쁜 무언가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걸며 이름을 시험해 보았다. 고미, 불꽃, 폭풍. 각 이름에 그는 같은 차분한 눈 깜빡임으로 답했다. 그러다 농담처럼 그녀는 민수라고 말했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꼬리가 한 번 쿵 쳤다. 소연은 몸을 일으켰다. 민수, 이번에는 한쪽 귀가 살짝 올라갔다. 우연이거나 그녀의 바람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알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검색했다. 실종된 진돗개 민수. 지역을 경기도로 좁히고 성남시로 더 좁힌 뒤 8년 전 글 추가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스크롤을 내렸다. 대부분 오래된 게시물이었고 일부는 가슴 아팠다. 돌아오지 않은 개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게시물을 올리는 가족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찾았다. 이제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 사이트에 올라온 오래된 게시물. 젊은 시절에 잘 먹고 건강한 진돗개가 파란 장난감을 입에 물고 있는 흐릿한 사진. 게시물 날짜는 2015년 1월 2일이었다. 실종된 개 민수, 수컷 진돗개, 3살, 왼쪽 눈 아래 흉터, 가족이 절망 중, 주인의 이름, 박준호. 위치, 수원시, 약 30km 떨어진 곳. 소연은 멈칫했다. 너야,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민수는 눈을 깜빡였고 이번엔 꼬리가 2번 쳤다. 그녀는 게시물을 캡처하고 확대했다. 배경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소연은 민수를 보고 사진을 보고 다시 민수를 보았다. 너는 누군가의 가족이었어. 그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전화해야 할까? 이메일을 보낼까? 번호가 아직 유효할까? 다시 타임스탬프를 보았다. 8년이 넘게 지났다.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민수야, 누군가는 아직 너를 찾고 있어. 민수는 눈을 더 크게 떴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불꽃이 보였고 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떨리며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일어섰다. 그는 뻣뻣하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소연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털 위에 맴돌았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의 등에 손을 얹었다. 그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눈물을 참았다. 그날 밤 그녀는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다. 한 번 울리고 또 한 번 울린 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10분 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깊고 불확실하게 답했다. 누군가 걔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소연은 발치에서 잠든 민수를 보았다. 네, 당신의 진돗개를 찾은 것 같아요. 전화선 너머 침묵. 장난이에요. 아니요, 사진이 있어요. 게시물 봤어요. 눈 아래 흉터, 이름, 그녀가 답했다. 남자는 처음엔 말을 하지 않다가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건 8년 전이에요. 소연은 속삭였다. 그가 방금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전화선 너머 침묵은 소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었다. 진심이에요. 남자가 마침내 물었다. 왼쪽 눈 아래 흉터가 있는 진돗개를 찾았다고? 민수라고 반응했어요. 소연은 그가 볼 수 없어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제 집에 스스로 들어왔어요. 그냥 나타났어요. 어디 사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남, 분당구요. 그건 우리가 그를 잃어버린 곳에서 거의 30km 떨어진 곳이에요. 남자는 자신을 박준호라고 소개했다. 그는 압도된 듯 들렸고 마치 오랫동안 봉인했던 삶의 일부가 다시 열린 것 같았다. 소연은 그의 목소리가 몇 마디마다 살짝 갈라지는 것에서 그를 느낄 수 있었다. 슬픔과 믿을 수 없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달아났어요. 준호가 설명했다. 대문이 바람에 열렸나 봐요. 우리는 몇 달 동안 찾았어요. 전단지를 붙이고 추적자를 고용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소연은 발치에서 잠든 개를 보았다. 그가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는 너무 지쳐서 꿈꾸는 것 이상의 움직임은 불가능해 보였다. 준호는 사진을 요청했다. 소연은 흉터, 그의 눈, 접힌 귀를 클로즈업해서 찍어 즉시 보냈다. 30초 뒤 답장이 왔다. 맙서사, 그거예요.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지금 집에 계신가요? 바로 갈게요. 소연은 망설였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왔다.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보호 본능이었다. 민수는 그녀의 문을 선택했다. 그는 그녀의 현관에 쓰러졌다. 그는 그녀 앞에서 마침내 긴장을 풀었다. 만약 과거의 누군가를 보는 것이 그를 다시 생존 모드로 돌려놓는다면? 그녀는 그가 신중히 준 신뢰를 잃고 싶지 않았다. 네, 그녀는 문자로 답했다. 하지만 천천히 진행합시다. 그가 연약하고 겁먹었어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답을 보냈다. 90분 뒤에 도착할게요. 그에게 잊히지 않았다고 전해주세요. 기다림은 실제보다 길게 느껴졌다. 소연은 민수와 함께 바닥에 앉아 구조된 개의 트라우마에 대한 글을 읽었다. 익숙한 냄새나 목소리가 기억이나 공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녀는 궁금해졌다. 민수는 그를 기억할까? 아니면 8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지웠을까? 초인종이 울렸을 때 민수는 소연이 예상했던 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짖지도 으르렁대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들고 문을 바라보았다. 소연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채 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거기에 박준호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 한국인, 짧고 회색이 섞인 검은 머리. 그는 청바지와 검은 후드티를 입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현관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시선은 민수에게 고정되었고 민수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걔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민수,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수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고 귀를 세웠다. 나야, 친구, 여기 있어. 준호는 무릎을 꿇으며 눈물이 이미 흘렀다.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이민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가 또 한 발짝. 그는 30cm 앞에서 멈췄다. 준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민수는 코를 킁킁대며 멈췄다가 뒤로 물러섰다. 소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다. 민수의 눈에서 망설임, 혼란, 그들 사이의 세월을 보았다.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무언가를 겪었어요. 어쩌면 더 많은 걸.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닦았다. 그를 겁주고 싶지 않아요. 시간을 주세요. 소연이 말했다. 그는 스스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둘은 침묵 속에 앉았다. 민수는 그들 사이 복도에 누워 아직 선택하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고 듣고 기다렸다. 때로는 마음이 머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집으로 돌아오려면 하룻밤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준호는 1시간 넘게 머물렀다. 그는 조용히 바닥에 앉아 민수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애걸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저 과거를 상기시켰다. 너는 우리 식탁 밑에서 잤지, 그가 말했다. 딸이 안 볼 때 팬케이크를 훔쳤잖아. 민수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앞발에 머리를 대고 귀가 그의 목소리에 반응해 꿈틀거렸다. 그는 더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멀어지지도 않았다. 소연에게는 마치 남자가 유령에게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직 돌아올 준비가 안 된 유령이었다. 준호는 전화기를 꺼내 소연에게 과거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젊고 눈이 빛나는 민수, 그의 옆에 팔을 두른 어린 소녀, 둘 다 웃고 있었다. 이름은 지민이에요. 지금 16살이죠. 민수가 사라졌을 때 몇 달 동안 울었어요. 그는 소연에게 지민의 현재 사진을 보여주었다. 긴 검은 머리, 교정기, 더 나은 날에서 온 밝은 미소. 그녀는 아직도 그의 목줄을 옷장에 간직하고 있어요. 소연은 민수를 보았다. 그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준호와 물리적으로 더 가까웠지만 약간 소연을 향해 있었다. 준호가 마침내 일어섰다. 그를 쉬게 해야겠어요. 처리할 시간을 줘야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다시 와도 괜찮아요. 준호는 망설였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그가 떠나기 전 그는 민수를 내려다보았다. 또 보자, 친구.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은 없었다. 꼬리 흔들림도 짖음도 그저 조용히 관찰하는 시선뿐이었다. 그날 밤 소연은 쌀과 삶은 닭고기를 요리했다. 민수가 뭘 먹을지 몰랐지만 부드러운 걸 시도하고 싶었다. 놀랍게도 그는 천천히 하지만 두려움 없이 모두 먹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부엌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복도로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가 다시 실종된 게 게시물을 집착하듯. 스크롤할 때 그는 그녀 옆에 누웠다. 너 정말 누군가의 가족이었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그녀의 발에 턱을 얹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무언가가 바뀌었다. 준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민수의 옛 침대에서 가져온 담요와 지민의 옷장에 있던 목줄을 들고 왔다. 그가 목줄을 들고 들어오자마자 민수는 긴장했다. 귀가 내려가고 몸이 뻣뻣해졌다. 소연은 즉시 알아차렸다. 잠깐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준호는 멈췄다. 목줄을 무서워해요. 목줄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와 관련된 기억이에요. 민수는 불확실한 상태로 일어섰고 그들의 사이를 오가며 눈을 떴다. 그리고 그는 소연이 처음 보는 행동을 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경고 같았다. 알았어요. 준호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강요하지 않을게요. 소연은 가까이 다가가 민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 그녀가 속삭였다. 떠나지 않아도 돼. 민수는 약간 진정했지만 여전히 준호를 뚫어지게 보았다. 소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갈등하고 있어요. 기억하는 것 같지만
아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준호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가 나를 보고 기뻐할 줄 알았어요. 내 품으로 달려올 줄 알았죠? 소연은 망설였다. 때로는 살아남은 누군가는 다르게 돌아와요. 준호는 민수를 보았고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희망뿐만 아니라 죄책감이 담겼다. 내가 대문을 열어둔 거예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민수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문소리가 침묵을 깼다. 소연은 창문으로 살짝 내다보았다. 이상해. 흰색 SUV가 그녀의 진입로에 들어왔다. 30대 중반의 여성이 날카로운 정장과 클립보드를 들고 내렸다. 민수는 즉시 일어섰고 몸이 뻣뻣해지며 꼬리가 내려갔다. 준호가 문으로 움직였다. 아는 사람이에요. 소연이 물었다. 아니요. 당신은 처음 봐요. 여성이 단호히 문을 두드리며 유리창을 통해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소연 씨, 소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네, 저는 시 동물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왔어요. 당신이 돌보는 진돗개에 관한 겁니다. 소연의 심장이 철렁했다. 어떤 신고요? 버려졌거나 공격적인 떠돌이 개에 대한 신고입니다. 필요하다면 평가하고 데려가야 합니다. 민수는 다시 낮게 으르렁거렸다. 보호하듯이 소연은 그와 문 사이에 섰다. 그는 어디도 가지 않아요. 소연의 몸은 본능적으로 민수 앞을 막으며 장벽을 만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겁에 질렸을 뿐이에요. 사흘 전에 제 문 앞에 나타났어요. 다치고 굶주린 채로. 여성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지역에서 큰 떠돌이 개가 돌아다닌다는 동네 주민들의 신고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한 주민은 그 개가 자기 아이에게 으르렁댔다고 했어요. 소연은 민수의 몸이 그녀의 다리 뒤쪽에 닿는 걸 느꼈다. 그의 숨소리가 빨라졌다. 그녀는 내려다보았다. 이번엔 으르렁대지 않았지만 그의 자세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나를 데려가지 마. 누가 그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 개는 위협이 아니에요.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요. 그는 트라우마에서 회복 중이에요.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이름은 민수예요. 그가 덧붙였다. 떠돌이가 아니에요. 8년 전. 제 집에서 실종됐어요. 이제야 다시 찾았습니다. 공무원은 그들 사이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소유권 증거가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준호는 전화기를 열어 원래 실종된 개 전단지를 보여주었다. 사진은 민수와 일치했다. 같은 흉터, 같은 접힌 귀, 타임스탬프는 명확했다. 2015년 1월 2일, 그는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것을 보았다. 여기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순 없어요. 그녀가 결국 말했다. 하지만 이건 진행 중인 조사로 보고하고 부서장에게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개는 집안에 머물러야 하며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 강력히 권고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와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공무원은 돌아서서 SUV로 걸어갔다. 문이 닫히자 소연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민수는 그녀에게서 떨어져 거실 구석으로 가서 그림자 속에 누웠다. 준호는 서성였다. 목줄을 가져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를 겁줬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에 묻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소연은 민수를 보았다. 그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준호 씨 그냥 생존 중인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소연이 조용히 물었다. 왜 그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나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가 어디를 집이라고 여길지 확신이 없어서요. 이혼 후 집을 잃었어요.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 살아요.
마당도 없고 안정도 없죠? 저 자신을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요. 하물며 의료가 필요한 계라니. 소연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가라앉는 걸 느꼈다. 그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수십 킬로미터를 걸었어요. 본능을 믿었고 그 본능이 그를 이 문으로 이끌었죠. 준호는 마침내 그녀를 보았다. 당신이 그를 키우고 싶나요? 소연은 망설였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날 밤, 소연은 게스트룸에 공간을 마련했다. 부드러운 담요와 침대를 깔고 문을 열어둔 채로 두었다. 민수는 바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복도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관찰하고 기다렸다. 그리고 자정 직전, 그는 천천히 들어와 담요 위에서 한 바퀴 돌고 긴 한숨을 내쉬며 누웠다. 그의 눈이 감겼고 그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수의사 친구 은지에게 전화해 민수의 검진을 예약했다. 그는 사랑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관절약과 의료적 관심이 필요했다. 준호는 비용을 돕겠다고 했지만 소연은 거절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병원에서 민수는 침착했다. 수의사는 부드럽게 말하며 도구를 만지기 전에 민수에게 냄새를 맡게 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은지가 검진 후 말했다. 11살이나 12살 정도예요. 관절염이 있고 갈비뼈에 오래된 흉터가 있어요. 아마 영양실조나 부상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심장은 튼튼해요. 그는 생존자예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정말 그렇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그녀 옆좌석에 머리를 얹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녀가 말할 때마다 귀가 꿈틀거렸다. 이제 안전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날 밤, 민수는 그녀 옆 소파에 올라와 그녀의 옆구리에 머리를 대고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가 그의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그는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평화가 자리 잡은 순간 소연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시에서 온 새 메시지, 금요일 최종 점검 예정. 한 번의 방문으로 그를 데려갈 수도 있었다. 알림은 소연이 열어볼 용기를 내기 전까지 몇 분 동안 화면에 머물렀다. 금요일 오후 3시, 최종 점검 예정. 오늘은 화요일이었다. 사흘. 민수가 보호소에 갈 게가 아니라는 것, 오래된 떠돌이가 아니라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사흘이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메시지를 준호에게 전달했다. 그는 즉시 답장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건 뭐든 할게요. 하지만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서류도, 마이크로칩도 없었고 눈 아래 흉터와 거의 10년 전 사진, 그리고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게, 하지만 여전히 준호가 목줄을 들면 가까이 가지 않는 개뿐이었다. 소연은 다시 발치해서 잠든 민수를 보았다. 그의 느리고 고른 숨소리. 그가 그녀를 믿는 방식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했다. 여기까지 왔잖아.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 그걸 망치게 두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촬영을 시작했다. 민수가 일어나 부엌으로 천천히 절뚝이는 모습을 찍었다. 그녀가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모습을 찍었다. 민수, 앉아, 라고 했을 때 그가 노력하며 몸을 낮추는 순간을 포착했다. 8년이 지난 후에도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다려, 라고 하고 5m 떨어졌을 때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영상은 단순하고 사실적이고 정직했다. 이건 위험한 개가 아니에요. 그녀가 카메라에 대고 말했다. 이건 평화를 필요로 하는 개예요. 그녀는 클립을 짧고 조용한 영상으로 편집했다. 음악 없이 순간들만. 진실. 그리고 시 담당자에게 짧은 메시지와 함께 보냈다. 금요일에 오시기 전에 그가 진짜 어떤 개인지 봐주세요.
그날 밤, 그녀는 민수와 함께 현관 계단에 앉았다. 하늘에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거리는 고요했다. 준호가 차를 몰고 왔다. 이번엔 느리게. 그는 목줄을 가져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그저 자신만 왔다. 소연은 민수를 보았다. 준비됐어.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는 보도 중간에서 멈췄다. 안녕, 친구. 그가 낮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나 기억해. 민수의 귀가 꿈틀거렸다. 준호는 더 가까이 가지 않았다. 완벽히 멈춰 있었다. 그리고 민수가 일어섰다. 빠르거나 흥분한 건 아니었지만 호기심이 있었다. 그는 5걸음 앞으로 갔다가 멈췄고 또 3걸음, 그리고 2걸음 더. 그는 준호의 손에서 몇 센티미터 앞에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몸을 숙여 그의 손가락을 핥았다. 준호의 눈은 즉시 눈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너 아직 거기 있구나. 그가 속삭였다. 소연은 계단에서 지켜보며 심장이 조여왔다. 민수는 돌아서서 그녀에게로 돌아와 그녀의 발치에 누웠다. 그가 당신을 선택했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요. 소연이 답했다. 그는 우리 둘을 다른 방식으로 선택했어요. 다음 날 소연은 시 공무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다. 당신 영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됐어요. 소연은 숨을 참았다. 하지만 공무원이 이어 말했다. 계획의 최신 소유권 기록이나 칩이 없기 때문에 평가는 여전히 진행될 겁니다. 우리 방문 중에 그가 공격적으로 반응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소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민수 옆에 앉아 담요를 두르고 그의 등에 손을 얹고 어린 시절, 직장, 외로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너는 지금의 너 이상이 될 필요 없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금요일이 왔다. 오후 3시 1분. 민수는 거실에 누워 침착했지만 경계하고 있었다. 소연은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했다. 깨끗한 그릇, 수의사의 최신 메모, 그리고 2015년 실종 전단지의 출력본에 민수의 사진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민수는 일어섰다. 짖거나 으르렁대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소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같은 시 공무원이 클립보드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민수를 보았다. 달라 보이네요? 그럴 거예요. 소연이 말했다. 그는 이제 집에 있어요. 공무원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민수는 냄새를 맡고 부드럽게 앉았다. 공무원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고 무언가를 적었다. 착한 녀석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소연을 올려다보았다. 이건 당신이 기대한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고요했다. 민수는 조용히 앉아 시 공무원이 메모를 마무리하는 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숨소리는 차분했고 자세는 경계했지만 긴장하지 않았다. 소연은 몇 발짝 뒤에 서서 손을 꼭 쥐고 이 순간이 충분하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공무원은 폴더를 닫았다. 그가 당신과 분명히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안정적이고 깨끗하고 반응이 좋아요. 공격성의 징후는 없어요.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공무원이 이어 말했다. 칩도, 면허도 없고 기술적으로 그는 당신 둘 중 누구에게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8년 전 제 개였어요. 폭풍우 속에서 달아났죠? 어디서나 찾았어요. 사진, 옛날 수의사 서류가 있어요. 절대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녀는 그를 흘깃 보았다. 당신 말 믿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게 그는 당신의 과거만이 아니에요. 그는 누군가의 현재예요. 모두가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공무원은 소연을 보았다. 이건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소유권이 정리될 동안 임시 배치를 신청하거나 그의 행동과 그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을 기반으로 영구적인 돌봄 이전을 서명할 수 있어요. 소연의 숨이 멎었다. 준호는 아래를 보았다. 그에게 최선인 걸 해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공무원은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민수의 눈을 보았다. 자, 그녀가 속삭였다. 너는 뭐라고 할래, 친구? 민수가 일어섰다. 그는 돌아서서 소연에게 곧장 걸어가 그녀 옆에 앉았다. 닿지는 않았지만 존재감을 드러냈다. 마치 그가 선택을 한 듯 했다. 공무원은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양식의 마지막 페이지를 서명하고 사본을 떼어 소연에게 건넸다. 이제 당신 거예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 위에 키스했다. 집에 왔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필요한 걸 얻었어요. 소연은 그를 향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감정적으로 미소 지었다. 그래도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언제나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그의 변하지 않는 이야기의 일부예요. 다음 몇 주 동안 민수의 변화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털은 빛을 되찾았다. 체중이 늘었다. 약과 따뜻한 햇살 속 산책으로 관절이 더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큰 소리에 움찔하지 않았다. 그리고 밤에는 구석에 웅크리는 대신 이제 소연 옆 소파에 올라와 그녀의 옆구리에 머리를 댔다. 그는 그녀를 어디든 따라갔다. 정원으로, 침실로, 그녀가 출근할 때 문으로, 그녀가 집에 돌아오면 창문으로. 그는 더 이상 누군가가 그를 데려갈까 문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문이 이제 자신의 것처럼 지켰다. 어느 토요일, 소연은 민수를 데리고 준호와 지민을 만나러 갔다. 지민은 민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민수는 몸을 숙이며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몇 분 뒤, 그는 소연에게 돌아와 그녀의 발치에 누웠다. 지민은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는 기억하지만 선택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그를 되찾는데 일부가 되어줘서 기뻐요. 준호는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그냥 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잃어버린 것이 몇 년이 지나도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상기시켰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소연과 민수는 집으로 향했다. 그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반쯤 감은 채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그들이 진입로에 들어섰을 때 그는 뛰어내려 현관으로 걸어가 그녀가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 마치 그가 여기가 자신의 자리라는 걸 아는 듯 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두 번째 기회를 믿는 누군가와 공유하는 걸 잊지 마세요. 모든 개는 집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